SK하이닉스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1% 넘게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으로 하이닉스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는 1.6% 상승, 삼성전자는 0.7%의 상승세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면서 지난 2월 이후 멈췄던 인하 흐름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금융 불안 우려가 줄어든 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HD 현대 마린엔진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3%가량 올라서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HD 현대 미포를 상대로 선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무려 34%의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흘러오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다소 좋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요. 지수 자체의 흐름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단매 장세가 아니라요.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 바라보는 시각들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중국 시장 타격에도 엔비디아의 쾌속 질주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시간외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확인이 됐고요. 그게 국내 반도체주에도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실적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살짝 미스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70%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때보다 이제 관련돼서 과연 실적이 괜찮을까, 미스가 나지 않을까를 좀 주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AI 관련돼서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게 이번 실적 발표의 포인트가 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 외에 거래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시연해내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본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는 또 얼마나 상승세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진율에 대한 부분, 2분기 마진율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예전에 2월 달에 이야기했던 마진율보다도 훨씬 좀 좋은 마진율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분기 평가가 갈리더라고요. 약간은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아쉽다, 미흡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 쪽에 수출 제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는 그래도 선방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분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이제 바라보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게 관세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선방했었다. 그런 이유들이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관세 충격에도 실적을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만큼 AI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한동안은 우리가 또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을 두고 나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급부상을 하면 물론 엔비디아도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앞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분 쪽에서 이제 패권 경쟁에서 그 내부 안에서도 좀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엔비디아 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았고 그 수요는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I 시장 자체가 여전히 화랑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은 하이닉스는 웃고 삼성전자는 웃는 것 같기는 한데 살짝 무표정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렇게 이제 양사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들 짚어보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탈피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좀 아쉽지만 그 부분들은 시장에서 확실한 어떤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어렵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이제 밸류체인 안에 확실하게 속하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 매력도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호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한 쪽이 지금 중국 전용 칩에 대한 이야기 이게 계속 얘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중국 전용 칩에 대한 이야기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용 칩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중국 전용 칩을 만들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또 여기서 만약에 이게 꺾여져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전용 칩에도 못 들어가고 최첨단 반도체 쪽으로도 진입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땐 앞으로 시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좀 신중해진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들이 최근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하죠. 국내 입장에선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밸류체인 제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씌어진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주가에는 좋지 못한 영향으로도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짚어봐야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그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 발표 기대했던 게 블랙엘 수요 쪽이었잖아요. 이게 차세대 GPU인 블랙엘에 관한 수요가 얼마나 좋은가도 좀 우리가 타이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괜찮게 나왔던가요, 대표님? 네,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뭐 여전히 좀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블랙엘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블랙엘 울트라 루빈 이렇게 그동안 그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로드맵을 이번에 제시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6년부터 양산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결국 더 첨단 반도체로 가면 갈수록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했던 부분이 저는 울트라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이야기를 전달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의 상승세는 좀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밀린 현상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분기 배당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분기 배당이 뭐 오늘 실시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일시적으로 수급 이탈 현상이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블랙일, 울트라, 루빈 계속해서 반도체가 최첨단으로 갈수록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이크론도 물론 HBM3E에 대해서 우리가 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사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블랙일 울트라에 대한 부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좀 훈풍을 이어갈 수 있는 물론 모든 종목들이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좋은 이슈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하이닉스 오늘 상대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한 건 배당락의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수급적인 이유들까지도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이닉스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에 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에 관한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3천 전망이 나와요. 이 이유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볼까요? 아마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기 대선을 정말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 사전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밸류업 관련돼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질소도 당연히 금리 인하도 또 오늘 결정이 됐잖아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도 용이해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대선 이후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코스피는 3천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따라 붙었던 이야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더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도 긍정적으로 시장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갔어요.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던 종목들만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졌는데 물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수출주들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수출주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계속 봐야겠지만 내수 안에서 내수가 살아나야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에 대한 기대심을 좀 더 갖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 3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정말 크게 보면 5천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 공약이었죠. 이게 꼭 지켜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5천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3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수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이 훨씬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까지 저희가 시장에서 나올 만한 굵직한 또 뉴스들을 좀 소화했습니다. 금통이랑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이제 다음 주죠. 새 정부 출범이다라고 하는 이제 국내 증시의 굉장히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자체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대선을 계기로 한 증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자로서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일시적인 또 반등과 일시적인 과열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공약들을 보면은 당연히 경기 부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실효성도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과열 구간에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투자 전략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쭉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정부 정책 관련돼서 움직였던 쪽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업황에 대한 눌림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테마를 타고 갔었던 종목들은 이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육아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업황이 아닌 지금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항상 대선이 나왔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쪽은 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억눌려 있었던 업황,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그리고 철강 쪽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업황에 대한 반등,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부동산 경기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금 공급과 수요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경제는 지금 꽤 잘 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는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을 지지하는 쪽도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물 경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1%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인데, 그만큼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내수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거고, 그 안에서 결국 업황 반등이 나왔을 때 가야 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최근에 수급들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쪽 말고 업황 자체가 살아났을 때 정말 실적에 반영이 돼서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쪽은 저는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조기 대선을 몇 번 겪었었을 때 증시가 상승했던 그런 동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너무 시장이 과열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하락의 시그널들 나오면 짚어드리니까 우리 쇼쇼쇼랑 함께 시장 흐름들 같이 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한 공약들 나온 것 중에서 배당 소득에 관한 분리과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배당 소득이 지금 종합과세이니까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다들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때 이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면은 소득 세율 자체가 너무 높아지는데, 이걸 이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배당주 관심 많으신데 이 부분도 짚어보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배당주에 관한 기업들의 주가적인 매력들도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수급에도 여러 가지 수급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있을 거고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들이 있는데, 아마 단단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건 치고 빠지는 수급이 아니라 단단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 기업의 배당 확대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배당 확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진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융소득에 있어서도 분산 목적 투자 전략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배당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은 배당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ETF 상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배당 소득으로만 한 달에도 꽤 많은 금액을 이렇게 수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방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섣부르게 미리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순 배당 수익률만 보면은 좀 표면적으로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위험하실 수 있고요. 배당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 등 기본 체력이 갖고 있는 종목인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뜨거운 또 시장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굉장히 증권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의 강세가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계속 이런 기조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어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KB금융은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며칠 전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금융주들, 증권주들 보실 때 시세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대표님? 오늘 증권주가 상당히 좀 상승이 강한데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증권주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공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고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거는 거래 대금의 증가이다 보니 그 안에서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해서 증가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권주 안에서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들 자체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회복이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예전만큼 매력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손들의 자금 또한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증권사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성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배당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즘에 뭐 M&A도 많아질 거고 IPO도 많아질 거고 배당도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받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거고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많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금융주들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또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대 뭐 마진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증권주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주목도가 올라가는 건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에 어느 당이 되더라도 분명히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동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쪽 관련돼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마련이 될 것이고 실적 깡패잖아요. 금융주들은 실적 깡패에다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 그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증권주가 갔다 은행주가 갔다가 이렇게 좀 상승세를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시세 흐름은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게 물론 증권주들 안에서 오늘 키움증권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너무나도 강한 탄력이 나왔는데 물론 중간중간 눌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큰 틀과 큰 기조 자체는 변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추격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무조건 증권주는 재미없다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관심 영역에는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증권주 흐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폭발적인 또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전략들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오늘은 K조선과 방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표가도 상승하는 기조들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주랑 방산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구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시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큰 틀은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제가 결론을 내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어떤 지금 시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은 어디가 있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우위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협상 테이블에 협상의 과제로 올라설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 더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의 레벨을 맞출 수 있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더 뛰어나게 올라설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조선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서도 조선 중국 쪽이 너무나 빠르게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아쉽지만 지금 오늘 또 CATL이 또 엄청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중국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선 쪽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중국 쪽이 점유율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또 나왔던 이야기는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선마저도 한국의 조선
기업들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제는 그거를 측정할 수는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확장에 대한 국면에 좀 더 기대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 비중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실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볼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우리가 뭐 조선 방산 중에 또 대형주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일정적으로는 다음 주에 LNG 프로젝트 그 일정이 있기는 한데요. 이 모멘텀 가져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일까요, 다소 대표님?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날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참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물론 단독 보도였긴 했지만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미 패키지 딜에 대한 협상 마감 시한이 있어요. 그게 7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 전까지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부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보니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과연 그 이후에 뭐 세론으로 작용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충분히 LNG, 사실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도 지금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의 뭐 강관 쪽의 기업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의 기업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쪽 관련돼서도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추가 모멘텀이 좀 조선주 쪽에서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나토의 방위비 증액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아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 방산과 조선의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누릴 수가 있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그래서 그래도 좀 다소 만약에 이쪽 섹터 키 맞추기를 한다면 다소 우리가 덜 부담 없이 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기업들도 몇 가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일단 정말 조선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방산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너무나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오늘은 밀리긴 하지만 여전히 고가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장주 여전히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기술력을 가지고 방산 쪽 말고도 우주항공 쪽에도 진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의 다각화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장주의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중소형단의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 쪽은 이쪽 기업들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폴란드에 대한 수주도 우리가 현대로템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루마니아 쪽에서도 무기 확대에 대한 흐름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 하더라고요. 러우 전쟁이 끝난다 하지만 장기화가 되고 있고 다음 타겟이 또 루마니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와 관련돼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원래 우리나라는 중동과 유럽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나토에서 지금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호적인 수급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전에 방산 조선 우리가 볼 때마다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의 밀림 없이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주 잔고도 워낙 높은 쪽이어서 저는 대장주 위주로 흐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눌림이 왔을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시선을 길게 갖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짚어주면서 몇 가지 기업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내가 투자 전략을 좀 이쪽 섹터에서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쯤은 다시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양지수 모두 다 상승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 주 평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오늘 편식하지 않는다 시장이 맞아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뭐 방산, 조선 이렇게 그동안 많이 언급됐던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 말고 오늘 뭐 지주사 관련돼서 증권주들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소외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섹터와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좀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는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증시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한 수급들이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편식하지 않는 모습들이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편식하지 않는 시장이다. 참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쉬운 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는데 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고 저 역시도 역시나 좀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적인 요인들이 아쉬운 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방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건 편식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좀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한 주 평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편식하지 않는 또 기분 좋은 시장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또 엔비디아가 후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5% 가깝게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 흐름 그대로 우리 국내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전력 설비와 전선 그리고 원전 관련 쪽에서 상승세 나오면서 지수 상승 잘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트럼프 상호 관세에 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에 단행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상승 재료가 되면서 지수 상승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만에 2,7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도 735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 잘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특징주 3가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준비된 쪽은 하이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이브의 창립자 방시혁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방시혁 의장은요,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라면서 속였고요.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방시혁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한테 팔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 측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금감원 역시도 여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시혁 의장과 이 지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방시혁 의장은 4천억 원이나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계약은요, 상장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팩트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처음에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불공정 거래로 저사를 또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조사국 역시도 변경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위법 행위가 정말 했다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된다면 중대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법 행위로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가중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이 자본시장법상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이브 측에서는 모든 거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장중한때 4%대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여서 양복을 켜내는데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먼저 짚어드리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보다도 조선 기자재 쪽에서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90억 원 상당의 수주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상승 재료로 가져가면서 장중한때 4%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분기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이 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증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KB증권은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원래는 3,450억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추정치를 100억 원가량 더 높여서 3,560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3,560억 원이라는 돈은요. 전년 대비해서 30% 늘어난 수치라는 부분 체크. 자, 그러면서 함께 덧붙였던 코멘트가 암모니아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많아서 매출 단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업황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규 수주는 좀 줄어들고 있고 선가 역시도 줄어들면서 부담은 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타 조선주와 달리 시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성장세를 쭉 유지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2대 주주가 2월과 5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부유한 주식을 시장에 매각을 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 남은 지분 역시도 추가로 매각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당시 매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로 회복을 했다라면서 앞으로 이 매각할 지분, 그러니까 잔여 물량 역시도 추후에 주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4%대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9,000원에서 68,000원으로 15.3%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적 배당 그리고 하반기 발행 어흠 인가 모멘텀까지 이렇게 3박자를 골고루 갖추면서 이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살펴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부문에 걸쳐서 안정적인 실적을 꺼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추정되는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270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가량 더 늘어난 수치라는 점 체크. 자, 그리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35.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 어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발행 어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만 물론 내년 회사 실적에는 큰 기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은 시행 초기부터 급격하게 늘리는 방향을 취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가 추이 살펴보면 4월 이후부터 주가가 26%다 말 그대로 급증을 한 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6.5%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에는 12%대로
자릿수를 시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죠. PBR이 0.64배밖에 되지 않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매력적이다라는 유효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오늘 상승세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테마 탑3입니다.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입니다.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미국이 구매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좀 넘어서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현재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아갈 수 있는 자동차 쪽에서는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고요. 기아차와 또 현대차, 한원시스템까지 오늘 1에서 3%대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한전에서 베트남, 사우디, 튀르키예 등과 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호실적을 꺼내놨었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함께 또 AI 전력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태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 잘 지켜주고 있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일부 상승분을 토해내고 4%대 상승세 유지.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4% 안팎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현재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인 공약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인 저 PBR 섹터로 꼽히는 지주사들 역시도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개 지주사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점 체크. HS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빠르게 급등을 해서 상한가 직행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200%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20% 안팎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석과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역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목요일 시장도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종목별의 시장 흐름들 살펴봤다면 이제는 큰 그림으로 시장에 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 한번 짚어보면서요. 관련주의 움직임까지도 인사이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정 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 소화를 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해서 앞서서 저희가 또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생각보다 견조했던 실적으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여전히 좋은 시장의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고요. 중요했던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 인하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부터 좀 짚어드린 바가 있었죠.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국내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1.5%에서 0.8%로 하향 조정된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가 또 연준의 중요한 지표인 PC 지표가 나올 건데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온 지표입니다. 4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관한 스탠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또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에 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내다봤거든요. 그래서 PC 지표는 월가 자체에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넥스트마켓 통해서 관련주들 쫙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아스코 2025가 금요일 날 드디어 현지 시간으로 시카고에서 개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관련주의 흐름들 보실 테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서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 앞두고 오늘 관련주들 벌써부터 움직이는 흐름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오늘 짚어보면서요. 시장에 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한 번쯤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스코 2025는 일단 글로벌 함황제에 관한 그러한 시장이 될 텐데 저희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임상 2상에서 3상부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암 치료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완성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자체 개발보다는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러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이게 개막이 되고 나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참가하는 기업들 주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뭐 루니카 제일약품, 티움바이오와 또 한미약품까지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후에 주말 동안에 혹시 좀 유의미한 뉴스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제약주들은 개별적인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국내 참가 기업 중에서 좀 유의미한 발표를 할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좀 도와드릴게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 수출에 관한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체에게 행했었던 임상을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나타내는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게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들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 상승도 예측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의 자회사로서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한양행이 사실 지난 또 학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유방암 치료제에 관해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도 좀 소화해 가시면서요. 이게 기술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들을 같이 살펴보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스코 2025 내일 개막이 됩니다.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6월 2일 날 있을 일정이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해서 같이 한번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한 시장의 이슈는 처음 나왔던 건 아니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알래스카 가스선 개발에 관해서 자국의 비용을 쓰기보다는 우호국들의 비용을 써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죠. 사실상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목을 적은 것처럼 지금 현재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에 관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자체가 100조 원 가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조 원 자체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100조 원이 넘어간다면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데 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다른 나라의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도 사실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주의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이슈들 아마 소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과 일본, 대만을 초청을 해서 6월 2일 날 알래스카 프로젝트 서밋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지원할 건데에 관한 그런 서밋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편함을 표현을 해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표현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일본의 입장은 좀 이랬습니다. 미국 쪽에 관해서 조선업 부활 기금을 공동적으로 설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돈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요. 이 프로젝트 자체에 관해서는 안에 조금의 잡음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총 3가지의 섹터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래스카 프로젝트 자체가 또 쇄빙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LNG 운반선과 쇄빙선에 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기자재 쪽도 좀 봐야겠죠. 특수 밸브가 필요한 사업적인 수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한 밸브를 또 생산하는 기자재 업체들의 수급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완성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철강과 광간이 또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광과 철강 관련주들도 이전에 움직였던 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넥스틀과 같은 종목군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그러한 시장의 시나리오가 다시금 도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좀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넥스트
엑스틸과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강광과 철강 관련주로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한택과 퇴강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에 수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흐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빅 이벤트이긴 한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반응 일으킬지도 다음 주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의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